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우리 국내 시장 어제 제자리 걸음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91% 오른 2625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은 1.13% 상승한 7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8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5원 떨어진 138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와, 오늘 습한 기운이 확 느껴지던데 이거는 뭐 동남아에 놀러 왔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버텨야 하는 걸까요? 자, 긍정적인 마음 한껏 끌어모아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다 했더니 이게 제목이 이거였네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최아영님께서 어예진 씨 별명이 뭐였나요? 허준 드라마 예진아 씨? 전 머니 추천해요. 머니가 돈이잖아요 해주셨어요. 저는 별명 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어씨다 보니까 뭐든 갖다 붙이면 웃겨요. 예, 그래서 뭐 예진아 씨도 있었고 그냥 어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텐션도 별명이었어요. 노래방에서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텐션도 별명이었습니다. 네, 또 볼까요? 최형숙님께서 소장님 장사하면 듣는데 열몸살이 났는지 온몸이 뜨겁네요. 아이고 퇴근 아직 3시간 남았다고 버텨보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버티지 마시고요.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병원에 가셔서 수액이라도 좀 맞으시거나 좀 약을 타서 드시면 좋겠어요. 아픈 거 참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죠. 무료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별일이 없다면 이분들이 오죠. 규규 브라더스, 네, 손민규, 신인규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손민규 MD가 장르 불문한 다양한 책들이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는 방과 후 북카페로 안내를 하고요. 이어서 신인규 기자가 전하는 글로벌 톡톡까지 만나볼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지자체 곳곳에서는 요즘 신입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업, 다양한 복지로 인기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합격 기준이 저마다 다른 대기업에 지원하느니 점수로 판별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있었죠. 월급이 좀 적어도 정년 보장에 공무원 연금까지 생각하며 버티는 사람도 많았고요.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날 얘기가 됐죠. 유튜브에서는 전직 공무원의 퇴사 과정과 민간 기업이나 전문직으로 직업을 바꾼 경험을 담은 그런 영상이 수백 건이 넘고 그 조회수는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자발적 퇴사를 고민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퇴사 이후로는 민간 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꼽힙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2년 안에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대폭 인상하고 지자체별로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지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뉴스만 보면 또 참을성 없는 MZ들이 문제구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적은 급여나 많은 업무량이 문제라면 오히려 쉬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걸 해결하기 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7급에서 9급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돈을 모아 인사권을 쥔 과장, 국장급 상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이라는 오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직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선배들을 보면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라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MZ세대가 문제일까요? 라떼는 더 힘든 것도 해냈다고 외치는 이른바 꼰대 세대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만약 둘 다 문제라면 둘 중에 누가 먼저 변화해야 할까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까지 다양한 책을 짧고 굵게 만나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의 손민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스24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도 베스트셀러부터 만나볼까요? 예, 이번 주 베스트셀러 중에 눈에 띄는 책은 김금희 소설가가 쓴 장편소설 첫여름 완주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작품인데요. 베스트셀러 20위까지 올라온 작품입니다. 김금희 소설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인데요.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이 있었고 최근에는 나의 폴라일지라는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작가의 작품 특징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유머가 어우러진 편한 문장으로 많은 독자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팬층이 상당히 두터운 작가입니다. 이 책이 김금희 소설가의 신작이라는 매력 외에도 좀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 책 표지를 보면 뭔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처럼 그려진 젊은 여성의 얼굴도 있고 특이한 게 그 표지 한켠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 그림도 있어요. 네, 그 굉장히 그리고 유명한 배우와도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하던데 이른바 듣는 소설이라고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의 꼴이 좀 독특해서 네. 스튜디오 들고 왔고요. 아마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이제 보일 텐데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어머, 정말 그러네요. 케이스가 있고 꺼내면은 이 책이 나오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듣는 소설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를 기획한 배우가 바로 박정민 배우입니다. 예,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하고 영화랑 드라마 그리고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도 썼죠. 이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쳐온 박정민 배우가 요즘 잠시 배우직은 관둔다고 했잖아요. 배우직을 관두고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출판사에서 나온 첫 책이 첫여름 완주이고요. 정리하자면 박정민 배우가 만든 출판사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김금희 작가와 손잡고 나온 작품이 첫여름 완주라는 소설입니다. 박정민 배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박정민 배우가 장애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를 향한 편견을 줄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 만든 시리즈가 그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이야기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듣는 소설 시리즈의 첫 편입니다. 이게 오디오북으로 먼저 공개가 됐고요. 네. 그 오디오북에 출연한 배우들의 면모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고민시, 김도훈, 최양락, 염정아 이런 분들이 목소리로 출연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보여주시긴 했는데 책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딱 보자마자 이거 비디오 테이프 하고 느끼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커버에서 비디오를 꺼내듯이 책을 꺼내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주인공 손열매가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 이제 딸로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성우로 활동을 하는데요. 룸메이트인 고수미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고 도망갑니다. 잡으러 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완주라는 지역이고요. 제목이라는 완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완주에서 벌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완주가 끝까지 주행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돈 떼먹고 간 친구는 고향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주인공도 돈이 없거든요. 고수미 돈 떼먹고 간 친구의 그 엄마가 이제 열매한테 오히려 역제안을 하죠. 그냥 여기서 살라고 살면은 산 만큼 내가 월세에서 떼면은 너도 뭐 괜찮은 거래 아니냐. 그렇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추억을 되새기는 장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 라디오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옛날 영화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뭐 40대나 50대 독자들은 그때 그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 회상에 젖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치를 모르더라도 젊은 독자들도 이제 김금희 소설가가 워낙 또 편하고 재밌게 쓰기 때문에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책 모양에서부터 뭐 작품의 줄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김금희 작가와 박정민 배우가 정말 고심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네요. 찾아보니까 그 박정민 배우 인터뷰를 이번에 보니까 요즘 출판사를 만든 뒤에 뭐 매일 6시에 출근해서 자정까지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우가 글을 쓰고 사실 책을 출간하는 사례는 꽤 많았는데 출판사를 만들고 책을 내는 건 거의 뭐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요. 그 뮤지션이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우리 말하는 그 셀럽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분들이 책을 만들거나 쓰거나 하면은 책을 안 읽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책을 읽는 효과가 큰 것 같거든요. 이런 시도가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도 좀 팬이 많잖아요. 그리고 애청자도 많고 소장님께 제가 감히 출판사 창업을 권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책 한 권 내주시면 뭐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어릴 때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책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아무래도 뭐 국제 뉴스나 글로벌 경제 해설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고민을 하면서 3년째 지금 집필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쓰면 또 후루룩 쓰는 게 책인데 공들이면 참 또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 진행하면서 이 손 MD를 만나고 매주 집필 독촉을 받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이 잔소리를 매주 안 들으려면 빨리 숙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베스트셀러 어떤 책인가요?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2위이고요. 종합은 29위까지 올라온 책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전 세계 최초 공식 자서전인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하면 직접 쓴 걸 생각하는데 이 책은 젠슨 황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쓸 시간이 없겠죠, 일단 젠슨 황은. 네. 젠슨 황이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자가 그 젠슨 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자료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이런 책을 썼고요. 그 젠슨 황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다 이런 성장담이라기보다는 그 엔비디아에 초점을 맞춰서 엔비디아가 어떤 그룹이고 어떻게 혁신의 그 상징이 됐는지를 좀 깊게 다룬 책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그래픽 회사에서 AI를 주도하는 대체 불가한 회사로 거듭나기까지 이 젠슨 황의 리더십이 굉장히 대단했죠. 뭐 유명했던 말들이 뭐 나는 항상 30일 뒤에 파산할 거라는 생각으로 경영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패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성장을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이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 이 책은 뭔가 혁신에 성공한 기업 스토리로도 읽을 수 있겠고 또 개인의 동기부여 책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엔비디아는 약간 결이 좀 다른 산업군 회사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일본 제철의 환생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엔비디아가 약간 혁신이라고 한다면 일본 제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철강, 굴뚝 산업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철강이라는 게 여전히 국가 주도로 중요한 기간 산업인 건 맞는데 막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쪽도 뭐 기업들이 PER이라든지 PBR이 굉장히 낮아요. 한마디로 미래에 거는 기세가 이제 별로 없는 산업군인 건데 이게 일본도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 회사 바로 일본 제철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제철 지금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죠. 일본 제철이
작년 초인가 2023년 12월인가 그 미국 대표 철강 기업이자 JP 모건하고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거의 뭐 한 120년 역사가 넘은 US 스틸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뭐 정치권, 노동자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또 엎어지고 하면서 뭔가 잘 안 되던 차였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일본 제철에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 인수를 승인하면 미국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액의 한 5배에 달하는 그런 딜로 승부수를 좀 띄웠더라고요. 예, 일본 제철이 이렇게 US 스틸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기준으로 4위의 철강 회사인데요. 참고로 포스코가 7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제철이 계속 잘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워낙 이 철강 쪽이 중국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 위기 의식에서 신일철 주금과 스미모토 금속공업이 합병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4위로 이제 점프를 하고요. 그런데 통합으로 이 매출은 늘었지만 손익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합니다. 무려 4조 1,800억 원이나 손실을 기록합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됐을 때 회사에서는 수장을 바꾸죠. 하시모토 에이지라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서 2년 만에 V자 반등을 이끌어내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순이익 6조 1,800억 회사로 이제 체질 개선에 성공해냅니다. 와, 어떤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철강 쪽 혁신은 사실 좀 방법이 간단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네. 사장이 새로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합병을 했을 때 문제는 공급 과잉이었는데 생각만큼 그 정리가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효율이 안 나는 그런 제철소를 폐쇄를 합니다. 근데 제철소 폐쇄가 말만 쉽지 사실 발표를 하면 일단 노조가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물리치고 3분의 1이나 되는 그 고로를 폐쇄를 합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신임 사장이 굉장히 절박하게 전 일본에 호소를 하거든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일본 제철에 미래가 없다. 일본 철강 산업이 망한다. 이런 절박함을 계속 호소하면서 또 인력도 협력사 포함 무려 10,000명이나 이제 정리를 해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게 설비가 좀 과잉 투자된 상태 뭐 이런 게 사실 많은 게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도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럴 때 또 인수합병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또 이게 쉽지는 또 않고 돌아봤을 때 그때 인수합병이 성공적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시모토 사장이 이 거래처와 협상하는 과정도 좀 인상적인 것 같네요. 예, 설비와 인원도 정리를 했지만 네. 돈이 되는 제품 위주로 재편성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인상적인 게 이제 큰 따옴표로 그 신임 사장의 멘트를 인용을 하는데요. 네. 그 영업 조직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안 되는 제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영업하는 일선에서도 사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영업에 임하고 가격이 계속 끌려갔거든요.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거대한 회사에 계속 철강 가격이 끌려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돈 되는 제품 위주로 바꾸면서 일본 제철이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는 스토리였죠.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도 그 화학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꽤 오랜 동안 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사들만 해도 이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이런 곳들이 2000년대 이후에 좀 구조조정을 하거나 뭐 중소철강사 인수해가지고 몸집을 키우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화학 섬유 기업도 그렇고 뭐 과거의 조선산업도 그랬고 이런 모든 제조업 것들이 이 쇠퇴 시기를 좀 거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인수합병도 하고 재도약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테고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책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일본 제철의 환생은 철강 산업을 다룬 책이고 네. 여기는 주로 B2B라고 하죠. 그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이번에는 소비재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제목이 뇌를 지배하는 마케팅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네. 주제가 뇌과학이 알려주는 무의식적 선택의 비밀입니다. 요즘 나온 책 중 상당수가 뇌과학에 기반해서 뭔가를 알려주는데요. 그런 만큼 이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부제에 적혀 있는 게 뇌과학이 알려주는 무의식적 선택 이렇게 네. 써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도 원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학문인데 행동 경제학 이런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 중에는 상당수가 무의식적 차원, 감성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런 전제로 풀어나가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기존에 짤 때는 소비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 가정하고 짰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내가 이 제품을 사도 왜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 제품 미리 정해놓고 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주요 개념으로 내세우는 게 브랜드 커넥톰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커넥톰이라는 게 네. 인간 뇌 회로망 전체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사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는 이미 그런 경향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커넥톰에 어떻게 자신의 회사 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넣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 부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고객들의 선택이 무의식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또 고도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힌트는 또 뇌를 지배하는 마케팅의 법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예스24 손민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서점 나들이를 해야겠네요. 더운 날 서점에 앉아 책 보는 시간이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희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반응이 있으면 또 주말에 책도 많이 팔리고 서점도 잘 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서로 좋은 거죠. 또 문자가 하나 왔는데 3381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교직에서 정년퇴직했다고 집에서 휴식하며 그동안 듣지 못했던 라디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오랜 세월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는 또 편안하게 들으면서 배우면서 또 휴식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것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 1.5%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이것 3단계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3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에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차주의 상환 능력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말로 풀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DDR, 2번 DSR, 3번 DDD.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집 나간 영국
유럽 연합으로 돌아올까로 정해봤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하잖아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에 탈출을 뜻하는 엑시트를 합친 단어인데 네.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좀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던 영국이 유럽연합 EU에 재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뭐 월요일이었나요? 영국이 유럽연합하고 정상회담했잖아요. 맞습니다. 영국 총리랑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집행위원장이랑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회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영국과 EU와의 관계 재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국과 EU와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게 뭐 그 원문으로 보니까 리셋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EU에서 빠져나갔던 영국이 유럽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나서 네. 영국과 EU 당사자들이 파트너십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따르면 영국과 EU가 식품, 에너지, 이민 문제, 업, 조업권 문제 이렇게 넓은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중요한 건 이번 파트너십에 안보 방위 문제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편이 된다는 건 싸울 때 편들어서 같이 싸워줘야 진짜 한편인 거잖아요. 네.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우리 돈 240조 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으로 영국이 유럽 재무장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된 셈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돈을 넣는다면 영국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다시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뭐 그러기로 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게 9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국민투표까지 해가지고 5년 전에 어렵게 또 반대도 있었지만 무릅쓰고 그런 거를 브렉시트 할 거야 우리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갔는데 왜 다시 유럽연합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다시 뭔가 합치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국의 측면에서 이 상황을 좀 좋게 포장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같은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이제는 브렉시트가 유효한 전략이 아니게 됐다. 유럽의 대륙 국가들과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게 표면상의 이유인데요. 속사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 브렉시트가 실패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응답한 영국 국민들의 62%가 브렉시트라는 게 실패에 가까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11%만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브렉시트가 실패했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고 또 하나는 브렉시트를 하면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가 큰 게 있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이것도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집 나가 보니까 고생이다 뭐 이런 건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갖고 있던 문제가 더 심해졌다는 건 아무래도 이거는 경제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빠진다는 거는 영국이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 자유로웠던 영국과 유럽 대륙 지역의 무역 간에 이제 장벽이 다시 생기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실제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 보면은 영국의 EU 지역의 수출 규모가 브렉시트가 발효되기 전 2019년에 비해서 18%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통 수출은 해가 가면 늘거든요. 줄어버린 거죠. 브렉시트 이후에 또 기업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국에 투자하는 계획들을 좀 멈추고 그러니까 보류한 것도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 따르면요. 영국의 2023년 기업 투자가 영국의 EU 잔류의 시나리오와 비교를 했을 때 최대 13% 감소했다라는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거의 유럽연합의 일부였을 때는 수출을 해도 뭐 이런저런 서류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간소화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블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남이 됐으니까 야 그러면 너네 절차 다 지켜 서류도 이거 다 내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과정이 어려워진 거죠. 비용도 더 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 예전에 뉴스를 보면 그 브렉시트 이후에 그 5년 사이에 파산한 영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아까 영국이 EU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갖고 있던 경제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거고 예. 두 번째 이유는 브렉시트를 하면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민자 문제예요.
이게 지난 2016년에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 EU에서 빠져나가겠다는데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였는데 해결이 그냥 안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됐습니다. 영국의 이민자가요. 브렉시트 이후인 2022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순유입이 74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브렉시트 이전에 얼마였나 봤더니 순유입이 이민자가 37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안 넘었었어요. 뭐냐면 영국에서 부족한 노동력들을 충당하기는 해야 되다 보니까 일어난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네. 브렉시트 이후에 이 이민자 관련 비자 제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유럽연합 출신 이민자들은 줄었어요. 비중이. 그거는 맞는데 오히려 인도, 나이지리아, 홍콩 이렇게 제3국 사람들이 확 늘어납니다. 이거를 현지 언론에서는 브렉시트의 배신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이 가장 고민했던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참 이도저도 안 되는 거를 그때는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초에 근데 EU에서 영국이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도 이유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 사람들의 이 반 EU 정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초반 당시에 이 유로존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GDP 기준으로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EU 회원국이었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 당시에 위기가 발생한 유럽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계속해야 됐는데 이걸 영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거든요. 네. 아니 이거 우리 유럽연합에 속해서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돈만 많이 쓰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는 않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이런 불만들은 사실은 경제 사이클상 예전에 너무 잘 나갔던 한 나라의 경제가 전성기에 벗어나면서 또 산업구조 변하면서 예전만큼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나 좀 생길 수 있는 불만들일 텐데 때마침 영국의 음모론이 득세를 해요. 어떤 음모론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민자 문제랑 결부가 돼요. 네. 영국이 EU에 속했을 때 이런 음모론이 나왔어요. 가난한 유럽 국가 이민자들이 손쉽게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영국의 의료보험만 타먹어서 영국 국민들이 보험 적용을 받는데 오래 걸리고 실제로 영국의 보험적이 진짜 늦대요. 영국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험금 자체도 이민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크게 확산했던 단체가 한때 영국 총선에서 당 득표율이 10%가 넘었던 영국 독립당과 같은 곳들이었어요. 물론 이 음모론들이 나중에 아주 과장이 됐거나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 이 말 믿는 영국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네. 또 그때 런던의 집값 상승률이요 한 4, 5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이민자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와서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런 식으로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주 요인을 이민자 문제로 단순화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정치인이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현재 통화량과 통화량 추이를 고려해가지고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 영란은행의 영래포 잔고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고 동시에 당장의 면실로 인한 이 단기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도시정비 사업들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시켜야 되니까 잠시만 정부 믿고 기다려 주시죠. 몇 년 뒤에는 그러면 집값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떠세요? 어렵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목소리 큰 다른 정치인이 네.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건 갑자기 들어온 이민자 때문입니다. 당장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러면 일단 귀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나쁜 건데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당시 영국의 반EU 정서가 굉장히 높았었고 또 이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불만을 자극하는 이 목소리들이 특히 산업적으로 쇠락 중이었던 잉글랜드 북부 또 중소형 도시들에서 굉장히 컸고 잘 먹혔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예. 이런 나라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커진 어떤 반유럽 정서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요것도 사실 아이러니하고 재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와 연관이 좀 돼 있기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보수파의 수장이자 나중에는 EU 잔류를 외쳤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예요. 정확하게는 이 반EU 정서가 하나의 브렉시트 원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용한 정치 수싸움이 브렉시트까지 가게 한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브렉시트라는 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물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손해보는 것들, 금융지원 같은 거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그래도 보면은 유럽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 작업 간소화도 되고 국가 간 무역도 쉽게 되고 여러 문제 같은 것도 공동 대응하고 비용도 사실은 방위비 같은 거 공동 분담하면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는 게 당시에도 사실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도 수없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당시에 손해 남은 부분만 집중해서 반 EU 정서가 커지니까 사실은 그걸 누군가가 이제 많이 확산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심지어 주류 정치권에서 이걸 주목해버린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거를 이용을 했다. 예, 그것도 심지어 주류 정치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나라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채택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5년 5월이었습니다. 이 영국 총선 때였어요.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영국 보수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화두였었던 거예요. 보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 안 되면 어디랑 손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정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보수당 쪽에서 반 EU 정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당시에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게 호응을 얻습니다. 보수당이요. 23년 만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압승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하면 경제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머런 전 총리의 진짜 속내는 뭐였냐면 보수당이 일단 정권을 잡고 그런 다음에 다른 EU 회원국들한테 자, 이 봐라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반 EU 정서가 심하다. 우리 진짜 여차하면은 진짜로 EU 탈퇴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생각해 보면 우리 진짜 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은 진짜로 안 나가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로 우리 EU 탈퇴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안 나가려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지는 부담을 좀 줄여줘.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실제로 캐머런이 이 논리를 펼쳤기도 했고요. 근데 이 전략이 의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자초가 된 거예요. 그 의회의 결과라는 게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 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때 정말 다들 많이 놀랐어요. 지난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정말로 투표를 합니다. 이른바 브렉시트. 네.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는 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때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은 이 세계 시장의 중론은 에이 그래도 설마 탈퇴하겠어 이거였었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박빙이었지만 어쨌든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가 탈퇴 여론보다 한 2%에서 4% 정도는 어쨌든 앞설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것 자체가 그저 영국 정부 입장에서 좀 성난 민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조금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탈퇴 찬성이 51.8%. 당시에 여론조사 막 했던 언론들이 되게 민망했었어요. 그때. 네. 반대표가 48.1%로 나오면서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때 기사들이 기억이 나요. 이거 정말 이변이다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변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한번 붕괴를 해요.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쵸.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데 저도 그때 기사를 썼더라고요. 2016년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가 있어서 네. 뭐로 썼는지 봤더니 시장이 생각하지 못한 브렉시트라는 변수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놀라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 섹터가 하루 만에 5% 급락했다. 금융업종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또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네. 유럽연합 안에 들어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상황 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결합을 원하는 영국과 EU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완화하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이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뭐 어업권 같은 거에는 EU에 조금 양보를 내주면서 농수산물 수출이나 뭐 에너지나 청년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얻어올 건 얻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국과 EU에 다시 손잡는 그런 모습 신인규 기자와 함께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는 그런 정답을 요청드렸는데 정답은요. 2번 DSR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이행렬님께서 저도 DSR 때문에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라는 사연 함께 보내주신 강신정님 힘내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외식 시켜달라고 하면 매일 대출 상환 끝날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외식 자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신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신 태세랑님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간단히 볼까요? 김민선님께서 디디디 하니까 급 웃음이 지어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퀴즈 보기는요. PD님 과 작가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아주 재미있고 웃음기 가득한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s I look